이 모텔은 어디예요? 회사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 카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3년 뒷바라지, 신혼집 증여, 그리고 배신. 카풀이 왜 모텔로 가요? 누구예요? 회사 동료예요. 결혼식에 왔던 그 사람이잖아요. 결혼식 하객으로 와서 나를 축하해줬던 여자가 상간녀였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결혼식 사진에 당신이 있어요. 저도 그 집에서 6개월 살았어요. 재산분할 받을 권리 있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당신 권리는 없어요. 내비 기록, 모텔 영수증, 결혼식 영상.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그리고 상간녀가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증거죠. 배신은 대가를 치르고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서로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의 거리죠. 38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존감을 지킨 여자의 이야기. 지금 그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이 모텔들은 다 뭐야? 박하영의 목소리가 차 안을 얼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하영은 심심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만지작거리다가 최근 목적지 목록을 눌렀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주소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스카이빌 아파트 3단지, 로즈 모텔, 선라이즈 모텔, 블루문 아파트 5동. 하영은 그 주소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손가락이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자신들이 사는 집도 아니고 친척 집도 아니고 회사 근처도 아닌 낯선 주소들이었습니다. 특히 모텔 이름 2개가 연속으로 나란히 박혀 있는 걸 보는 순간 하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최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도윤은 출발하지 않았어요. 뒷차의 경적 소리가 울려도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도윤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차는 겨우 출발했지만 집까지 가는 10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하영은 계속 내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난달부터 이번 주까지 일주일에 2~3번씩 찍힌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 회식한다고 했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 날짜들과 내비 기록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어요. 하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명해달라고, 이게 뭐냐고 말이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기다렸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려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유팩이 터지며 하얀 액체가 주차장 바닥에 번졌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윤이 차에서 내려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집이 너무 멀다고, 카풀을 하게 됐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카풀이 왜 모텔로 가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야근이 잦아서 피곤했다고, 쉬려고 들른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비웃었어요. 혼자 쉬러 모텔에 가느냐고, 카풀 동승자와 함께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카풀 동승자가 누구냐고 말이죠.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세라라고,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세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영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활짝 웃으며 축하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영보다 5살 어린 예쁘장한 얼굴의 여자였어요. 하객 명단에서 도윤의 회사 동료라고 적혀 있던 이름이었죠. 부케 던지기 때 앞줄에서 손을 번쩍 들고 웃던 모습이 단체 사진 찍을 때 도윤 옆에 슬쩍 서 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영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도윤은 하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영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금은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했어요. 하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주차장에 남았어요. 하영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결혼식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객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찾아냈어요. 거기 한세라가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영 바로 옆 도윤의 반대편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세라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하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주고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고 부케 던지기에 참여하고 단체 사진까지 찍은 여자가 지금 남편과 모텔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영은 핸드폰을 꺼내 결혼식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장면이 나왔어요. 한세라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세라는 하영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하영 어머니는 한세라에게 고맙다고,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 사진들이 모두 증거가 될 거라는 걸 하영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한세라가 도윤이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영은 소파에 앉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하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얼마나 오래 만났냐고 말이죠. 도윤은 대답했어요. 3달 정도 됐다고, 처음엔 정말 카풀만 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비웃었어요.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는 게 변명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영은 도윤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냐고 말이죠.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이 멀어서 그랬어. 퇴근하면 너무 피곤했고 매일 왕복 3시간씩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세라가 같은 방향이라고 해서 태워줬는데 대화하다 보니 편했어. 그렇게 시작됐어. 세라가 라니, 한세라도 아니고. 세라가 라고? 하영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집이 멀어서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집이 가까우면 바람을 안 피웠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연애할 때 도윤의 취업을 도왔던 일, 생활비를 대며 함께 미래를 꿈꿨던 일, 취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집은 하영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영 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였어요. 도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도윤의 표정에서 묘한 기색을 느꼈어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자격지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영은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윤의 자격지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어요. 도윤은 회사와 집이 멀다는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하영은 그때마다 위로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승진해서 더 나은 부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회사 근처로 이사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도윤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뭔가를 이뤘다는 인정, 집을 마련했다는 성취감,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신혼집은 하영 명의였고 도윤은 그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습니다. 하영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걸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 힘들었다면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사를 하자고, 회사 근처로 가자고, 자신도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찾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하영은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신뢰가 깨진 결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영은 내일 아침 부모님께 알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영은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주 앉히고 모든 걸 말했어요. 내비 기록, 모텔 주소, 한세라의 이름, 결혼식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도윤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영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하영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할 거냐고 말이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더 이상 도윤과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하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영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영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하영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하영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신뢰가 깨진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영은 도윤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저항했어요. 자신의 집이기도 하다고, 함께 산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자신의 명의라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증여한 집이라고, 도윤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도윤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하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집을 나가기 직전
하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작아졌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하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영은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도윤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하영은 도윤의 부모님께도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영이 증거들을 보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덮고 넘어가자고, 젊은 사람들 일이니 너그럽게 이해하자고 말이죠. 하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덮을 수 없다고,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하영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영은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도윤이 있을 거라고, 한세라도 있을 거라고요. 두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영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도윤과 한세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하영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영은 노트를 꺼내 증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비 기록, 모텔 영수증, 결혼식 사진, 하객 명단, 영상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영은 알았어요.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겨야 한다는 걸요. 하영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년 전 하영과 도윤은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하영은 35이었고 도윤은 32이었어요. 연상연하 커플이었죠. 첫 만남에서 하영은 도윤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하영의 당당한 태도에 매력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도윤은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하영은 도윤의 취업을 도왔습니다. 이력서를 함께 쓰고 면접 준비를 도왔어요. 생활비도 보태줬습니다. 도윤은 고마워했어요. 1년 뒤 도윤이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회사였어요. 도윤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하영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하영은 기뻤어요. 두 사람은 석 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하영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영의 부모님은 외동딸인 하영을 아꼈어요. 하영이 시집가면서 고생할까봐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하영 명의로 등기했어요. 도윤은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남자로서 자신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창피했어요. 신혼집 열쇠를 돌릴 때마다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도윤의 마음을 몰랐어요. 도윤이 고맙다고 말했으니까 정말 고마워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도윤의 자격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하영의 의견이 우선이었어요. 가구를 살 때도 인테리어를 할 때도 하영이 돈을 냈고 도윤은 그저 동의만 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같다고 느꼈어요. 더 큰 문제는 출퇴근 거리였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집에서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아침 출근길은 2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왕복 3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보냈어요. 피곤했습니다.
도윤은 하영에게 말했어요. 회사 근처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준 집이라고 함부로 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조금만 참으면 도윤이 승진해서 더 나은 부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도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영은 도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영은 그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었는데 도윤은 그걸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전 도윤의 회사에서 카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팀 단톡방에 공지가 떴어요.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끼리 카풀을 하면 주차비와 기름값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관심이 갔어요. 며칠 뒤 한세라가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고 카풀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한세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승낙했어요. 한세라는 도윤보다 5살 어렸습니다. 33이었어요. 미혼이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세라의 집은 도윤의 집 방향이었어요. 도윤은 퇴근길에 한세라를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카풀만 했습니다. 도윤은 한세라를 집 근처에 내려주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친해졌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세라는 도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도윤이 출퇴근이 힘들다고 하면 공감해줬습니다. 도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위로해줬어요. 한세라와 대화하는 시간이 도윤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석 달 전 도윤과 한세라는 야근을 함께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팀 전체가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한세라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한세라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한세라가 말했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도윤도 피곤했습니다. 집까지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는 게 막막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열린 카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한세라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한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모텔이 있다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도윤은 그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모텔에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한세라와 함께 있는 게 편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모텔 방에 들어가자 한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그저 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변했어요. 한세라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한세라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알았습니다. 지금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요. 자신은 유부남이고 한세라는 회사 동료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집이 멀다는 스트레스, 자격지심,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잊고 싶었어요. 도윤은 한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세라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윤과 한세라의 관계는 달라졌어요. 카풀은 구실이 되었고 모텔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영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세라와 함께 있을 때 도윤은 자신이 남자로서 인정받는다고 느꼈어요. 한세라는 도윤을 의지했고 도윤은 그게 좋았습니다. 한편 한세라는 도윤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었으니까요. 한세라는 도윤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을 때 놀랐어요. 자신이 관심 있던 선배가 결혼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한세라는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도윤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세라는 신부인 하영을 봤어요. 하영은 예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세라는 질투가 났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하영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하영은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영의 어머니도 한세라에게 인사했습니다. 한세라는 그때 느꼈어요. 도윤이 정말 결혼했다는 걸요. 이제 도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카풀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세라는 도윤과 매일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다시 감정이 생겼어요. 한세라는 도윤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도윤은 자주 불평했어요. 집이 멀다고, 피곤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세라는 그런 도윤을 위로했어요. 도윤은 한세라의 위로에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졌어요. 야근 후 모텔에 들어간 날 한세라는 선택했습니다. 도윤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만 상관없다고요. 자신이 도윤을 원한다고 느꼈어요. 한세라는 도윤에게 다가갔고 도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모텔에 들렀어요. 야근이 있는 날, 회식이 있는 날을 핑계로 만났습니다. 도윤은 하영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늦게 들어가는 이유를 야근과 회식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영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행동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샤워 시간이 길어졌고 하영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영은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도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며 도윤과 한세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존했어요. 도윤은 한세라에게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고 한세라는 도윤에게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요. 도윤은 가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하영 옆에 누워 있으면 한세라와 보낸 시간이 떠올랐어요. 도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세라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세라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영의 웃는 얼굴이, 하영 부모님의 따뜻한 인사가 생각났습니다. 한세라는 자신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도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지내자고, 언젠가 정리할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게 들통나는 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도윤과 하영이 장을 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하영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만지작거리다가 최근 목적지 기록을 발견한 날이었어요. 그날 도윤의 거짓말은 끝났고 하영의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주말 내내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평이 좋은 변호사를 예약했습니다.
하영은 준비해간 서류들을 변호사 앞에 펼쳤어요.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 모텔 결제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톨게이트 영수증, 결혼식 사진첩, 결혼식 영상 파일, 하객 명단까지 빼곡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하영에게 물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냐고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했다고,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는 미뤘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그럼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을 올렸고 함께 살았고 양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안도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하영은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세라가 하객으로 참석한 사진이었어요. 신부 옆에서 웃고 있는 한세라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상간녀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하영에게 더 많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 카풀 관련 기록,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영은 대답했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이 증여한 거라고,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부모님이 하영에게만 증여한 거라면 도윤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함께 사용한 가구나 가전제품, 그리고 하영과 도윤이 함께 모은 돈이 있다면 그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영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하영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혼 생각뿐이었어요. 동료들이 하영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영은 친한 선배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선배는 놀라며 하영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어요. 도윤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증언을 받아두라고,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저녁에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한세라가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한세라가 분명히 결혼식에 왔었다고, 자신들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마웠어요. 증인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요일 하영은 도윤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도윤과 한세라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회사 카풀 제도를 악용했다고 알렸어요. 인사팀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은 도윤과 한세라를 각각 불러 면담했어요. 도윤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제시되자 말문이 막혔어요. 내비 기록, 모텔 영수증, 동료들의 증언이 쌓이자 도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세라는 결혼식에 참석했던 기억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인사팀장은 두 사람에게 경고했습니다. 회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했어요. 도윤과 한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회사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윤과 한세라의 불륜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동료들은 두 사람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점심을 혼자 먹었고 한세라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두 사람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요일 하영은 결혼식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세라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캡처했어요. 식장 입구에서 하영 어머니와 인사하는 장면, 부케 던지기에 참여하는 장면, 단체 사진 찍는 장면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하영은 또한 청첩장 수령 기록도 확인했어요. 한세라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세라가 청첩장을 확인했다는 표시도 있었어요. 하영은 이 모든 걸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목요일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위자료와 상간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안도했어요. 금요일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영은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직접 만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신도 혼인 기간 중에 기여했다고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영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도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고 그 짧은 기간에 도윤이 기여한 게 거의 없다고 특히 집은 하영 부모의 증여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라고 했어요. 하영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도윤에게 답장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고 집은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6개월 혼인 기간 동안 도윤의 경제적 기여가 미미했다고 적었어요. 도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하영은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영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영은 부모님께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변호사 상담 내용, 증거 수집 과정, 회사 제보 결과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흡족해 하셨어요. 잘하고 있다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오히려 정리하는 게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하영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영은 어머니 품에서 잠시 눈물을 흘렸어요. 일요일 하영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옷, 신발, 개인 용품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해서 짐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도윤은 다음 주에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영은 도윤의 물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3년의 시간이 이렇게 박스 몇 개로 정리되는구나 하고요. 함께 웃었던 시간, 사랑했던 순간들이 모두 박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은 쓸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영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도윤 없는 삶을 상상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겠지만 배신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영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말이죠. 월요일 아침 도윤의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도윤은 현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 명령을 받았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한세라는 더 큰 징계를 받았어요. 대기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세라는 인사팀장실로 불려갔어요. 인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징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회사 윤리규정 위반, 카풀제도 악용, 동료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징계 사유였어요. 한세라는 항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내비 기록, 모텔 영수증,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한세라는 그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세라는 울며 사정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도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단호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한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세라는 도윤과 마주쳤어요. 도윤도 인사 발령을 통보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세라는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세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한세라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요. 모든 게 들통난 지금 도윤은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한세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저지른 일인데 혼자만 책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세라는 도윤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자신을 버리는 거냐고 말이죠. 도윤은 한세라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세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은 한세라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한세라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동료들이 지나가며 한세라를 쳐다봤습니다. 한세라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세라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화장, 붉게 부은 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한세라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신뢰,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잃어버렸어요. 한편 도윤은 새로운 부서로 출근했습니다. 새 부서의 동료들은 도윤을 냉랭하게 대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불륜으로 징계받고 왔다는 소문이었죠. 동료들은 도윤을 피했고 점심도 함께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외로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친구에게 신세를 지며 지내고 있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원룸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도윤은 하영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애원했어요. 하영은 변호사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고, 혼인 기간이 너무 짧고 도윤의 기여가 미미하다고, 집은 특유 재산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도 그 집에서 6개월을 살았다고, 함께 생활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6개월은 법적으로 단기 혼인에 해당한다고, 더구나 부정행위로 파탄을 낸 쪽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도윤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정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처음엔 하영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영에게 전화를 걸어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단호했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도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재산 분할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맞았으니까요. 결혼식에 참석한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결국 자신들이 도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작은 원룸 보증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하영의 변호사가 도윤과 한세라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도윤에게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한세라에게는 상간 소송이었어요. 도윤과 한세라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소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려야 했어요. 한세라도 소장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간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한세라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한세라에게 물었어요.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냐고요. 한세라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세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유부남인 걸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기기 어렵다고, 합의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세라는 절망했어요.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세라는 부모님께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수요일 도윤의 시댁과 하영의 친정 사이에 마지막 대화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하영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원만하게 정리할 수 없겠냐고, 젊은이들 일이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영의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너그럽게라고요? 결혼식에 온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맞았으니까요. 하영의 어머니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도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가 크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영의 부모님은 도윤의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은 아니라고, 다만 도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윤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양가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목요일 하영은 회사에서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은 하영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일에 지장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하영을 격려했어요.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고마웠어요. 회사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금요일 도윤이 짐을 가지러 집에 왔습니다. 하영은 집에 없었어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도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은 혼자 집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도윤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영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저녁들, 함께 요리하던 주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도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하영이 정리해둔 박스들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의 옷가지, 신발, 책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몇 번을 왕복하며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들고 나오며 도윤은 집을 돌아봤어요. 자신이 살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두고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이별을 알렸습니다. 도윤은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 하영에게 한 배신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윤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원룸으로 향했어요.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혼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도윤은 짐을 풀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세라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만날 얼굴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도 퍼졌을 거였습니다. 한세라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한세라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도 힘들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세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세라는 깨달았어요. 도윤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요. 한세라는 분노했습니다. 함께 저지른 일인데 혼자만 책임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세라는 술잔을 내던졌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요일 하영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였어요. 하영은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도윤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배 후 어머니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고 가까운 건 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도윤과의 거리는 처음부터 멀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영은 깨달았어요. 도윤이 집이 멀다고 불평했던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도윤은 하영과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 거리를 좁히려 노력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았던 거였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도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분노가 아니라 정의로 이 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하영과 도윤,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법원에 모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하영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영 측 변호사는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도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났다고,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신혼집은 하영 부모님이 하영에게만 증여한 특유재산이라고,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도윤의 경제적 기여가 미미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물과 혼수는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어요. 도윤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생활했으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이 증거를 확인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이 하영 명의로 증여된 점, 도윤의 소득이 미미했던 점이 명백했으니까요. 조정위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단기 혼인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궜어요.
변호사와 잠시 협의한 후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조정안을 수락했어요.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이 합의되었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하영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영은 도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연민과 안도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세라에 대한 상간 소송이었어요. 이틀 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세라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왔어요. 한세라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석 달 동안 회사에서 대기 발령 상태로 있었고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세라는 법원 복도에서 하영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세라는 고개를 돌렸고 하영은 조용히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영 측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영상, 청첩장 수령 기록, 하객 명단, 동료들의 증언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한세라가 도윤이 유부남이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설명했어요. 한세라는 신부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는 영상, 부케 던지기에 참여하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세라 측 변호사는 항변했습니다. 한세라도 피해자라고 도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이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자 한세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신부 바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조정위원은 한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본인이 맞냐고요. 한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조정위원은 계속 물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으면 신랑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요. 한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세라에게 조언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훨씬 더 불리할 거라고 합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한세라의 변호사가 한세라를 진정시키고 하영 측과 합의 금액을 협상했습니다. 한세라는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도윤보다 적었지만 한세라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세라는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며 한세라는 하영을 바라봤어요. 하영은 한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세라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한세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원을 나서며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하영은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의 회사에서 정식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부서 이동과 함께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승진은 당분간 불가능했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견디기로 했습니다. 한세라는 더 큰 징계를 받았어요. 회사는 한세라를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무급이었어요. 한세라는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한세라는 정직 기간 동안 반성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도윤에 대한 감정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금지된 관계의 스릴이었는지 생각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스릴이었어요. 한세라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 뒤 한세라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한세라를 피했고 한세라는 외로웠습니다. 한세라는 결국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습니다. 하영은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개인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배신당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하영은 부모님 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고 아버지와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의 사랑이 하영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영은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영아, 이제 괜찮니? 마음이 많이 회복됐어?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는 하영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멀고 가까운 건 길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너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이 지켜낸 게 단지 부동산 한 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알게 된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하영을 존중했어요. 하영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하영은 그와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인신고도 제대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영은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하영은 새 남편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하영의 명의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 남편은 그 집을 하영의 집이라고 존중했어요. 자격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영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주말 하영은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어요. 도윤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날, 내비 기록을 발견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하영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어요. 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트로 들어갔어요. 하영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었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편 도윤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도윤을 신뢰하지 않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도윤은 이직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도윤은 가끔 하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하영이 승진했다는 소식,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어요. 이게 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조금은 평화를 찾았어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를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한세라는 새로운 회사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살았지만 가끔은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한세라는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하영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어요. 딸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느 날 하영은 길을 걷다가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도윤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이 재혼했다고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하영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영은 도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니 이제 앞만 보고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영은 도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길을 갔어요. 하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내비 기록을 발견했던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하지만 하영은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윤을 만났다고, 10년 만이었다고, 그는 많이 늙어 있었고 후회하는 것 같았다고 적었어요. 하영은 더 이상 도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만 그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10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얻은 게 더 많다고 적었어요. 자존감을 지켰고 정의를 실현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요. 하영은 일기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사람의 거리는 주소로 재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재는 것이라고. 도윤과의 거리는 처음부터 멀었던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는 가깝다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썼어요. 멀고 가까운 건 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고, 이제는 그걸 안다고, 그 알미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영은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딸은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하영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영은 알았으니까요. 출근길에 하영은 차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들었어요.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영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하영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봤습니다. 최근 목적지에는 회사, 부모님 댁, 마트, 딸 어린이집만 찍혀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숨길 게 없는 삶, 거짓 없는 관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하영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영의 인생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하영은 팀원들을 맞이했어요. 밝게 인사하고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하영은 이제 임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영을 의지했고 하영은 그 책임을 즐겼습니다. 점심시간에 후배가 하영에게 다가와 상담을 청했어요. 연애 문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하영은 후배를 보며 조언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고,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재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재는 거라고. 그 사람과 마음이 멀다면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소용없다고 말이죠.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의 조언이 와닿았어요. 저녁이 되어 하영은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남편을 위해 꽃을 샀어요. 장미였습니다. 하영은 꽃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영은 꽃을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아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영은 딸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공주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책을 들었어요. 하영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실된 삶을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딸이 물었습니다. 공주는 왜 행복하냐고요? 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공주는 진실한 왕자를 만났으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라고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을 재우고 하영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하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요?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고,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하영을 안아줬습니다. 자신도 하영과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된 사랑, 행복한 가정, 자존감, 그리고 평화였어요. 집이 멀어서 바람을 피웠다던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은 이제 알았어요. 멀었던 건 집이 아니라 도윤의 마음이었다는 걸요. 하영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남편도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가까이 있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요. 그 약속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하영은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하영은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남편과 딸이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앞에는 밝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길을 따라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시작했지만 자존감과 행복으로 끝났어요. 하영은 승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생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하영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날 보내세요.